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펠팍에 살고 있는 매일 저녁 지민리 씨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근데 오늘은 위로보다 제 가슴 속에 맺힌 이 억울함, 어디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속병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만 부주의해서 앞차 뒷범퍼를 살짝 콩 하고 박았습니다. 진짜 쾅도 아니고 쿵도 아니고 콩 이렇게요. 받친 앞차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긁힘이 있었고요. 제 차는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린 상대방 남자가 아주 험악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당장 보험 처리를 하자고 목소리를 막 높이더라고요. 저는 사고 처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얼마나 보험료가 오르는지 모르지만 보험료 오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근데 보험료보다 더 겁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 성격에 제가 사고 냈다고 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지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앞차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보험 기록 남으면 당신만 손해니까 그냥 현찰로 해결하자고요. 현찰 2,000불 주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판단력이 마비됐었나 봐요. 그냥 남편 모르게 조용히 덮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가서 현찰 2,000불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사고를 냈다는 당혹감, 그리고 남편이 알면 화를 낼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거에 안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며칠 뒤 남편이 제 차 앞범퍼에 남은 그 작은 찌그러짐과 긁힌 자국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취조하듯이 이게 뭐냐, 어디서 박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다그치는데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실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내가 실수로 살짝 박았는데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냥 2,000불 주고 합의 봤어 라고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그 돈을 어떻게 덥석 주냐? 너 때문에 집구석 거덜나겠다. 온 동네가 그냥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물론 2,000불 아깝죠. 그거 저도 알지만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 소리까지 하면서 인격 모독을 하는 그 사람을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주일째 남편은 저하고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제 신용카드를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넌 경제관념도 없고 돈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제부턴 내가 현찰로 주는 만큼만 다 썼어. 이러는 겁니다. 지민리 씨, 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저 이 나이 먹도록 남들 다 하나씩 갖고 있는 명품 가방 하나 욕심 안 냈거든요. 전 항상 애들과 남편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뒤쪽 클리어런스에 가서 1불이라도 싼 거 찾으려고 발품 팔고 산 세월이 20년이거든요. 근데 그 20년, 고작 사고 한 번에 2,000불이라는 돈에 다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수치심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민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돈 아까운 건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 지난 세월이 겨우 이 정도였나 하는 허탈감이 드실 겁니다. 평생 욕심내지 않고 내 거 없이 살아온 그 진심, 그걸 그냥 통째로 다 부정당한 것 같아서 너무 야속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당신한테 걱정 안 끼치려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했나 봐. 나도 그 돈 아깝고 속상해서 며칠 밤 잠도 못 자고 있잖아. 당신도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내 약한 마음을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의외로 남편의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욕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이지영이라고 해요. 20여 년 전 말도 안 통하던 시절에 낯선 땅에 와서 텔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숫자하고 싸우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지점 매니저로 일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연봉도 받고 안정적인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구두를 신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남의 돈 잔고 확인하고 이율 계산하고 대출 서류에 사인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인생 고작이 서류 뭉치들 사이에 갇혀서 끝나는 걸까?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든 겁니다. 제 나이, 누구는 은퇴 생각할 나이라고 말하지만 전 아직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남은 인생 정말 제가 숨 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냥 은퇴해버리랍니다. 근데 전 싫거든요. 일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두 가지는 이건데요. 첫 번째,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꽃집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은행에도 제 책상에 항상 작은 화분도 있고 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싱싱한 꽃을 다듬고 향기 속에 묻혀 사는 삶. 아우,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계절의 향기를 파는 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어요. 하지만 예쁜 게 전부가 아니란 거 알죠? 게다가 안 해본 장사를 시작했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다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제가 상품을 아주 잘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꽃을 잘 팔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제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회계사 사무소를 열어볼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꽃가게보다는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해요. 은행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까 손님 확보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지민 씨, 다시 그 숫자들 그리고 서류 뭉치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꽃가게를 여는 건 아름다움에 묻혀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회계사 사무실을 열까 하면 은행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친구들은 그럽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 두고 사서 고생이냐고요. 다 말려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은행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고 쳐도 될까요? 사고 칠까요? 50대 중반에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실패하지 않고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발한 정답 없을까요?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 발은 은행 밖으로 빼놓고 계신 것 같은데요. 꽃이냐 회계사 사무실이냐. 꽃은 완전히 다른 분야고 회계사는 은행 업무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다 꽃이라는 감성을 더하는 겁니다. 플라워샵하고 회계사 사무실을 같이 하세요. 아주 예쁜 꽃집 한쪽에 상담 데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꽃향기에 마음을 달래고 상담이 끝나면 꽃다발까지 기분 좋게 사가게 만드는 겁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일하실 때도 옆에 꽃이 있으니까 꽃에 파묻혀 있으니까 일하시는 게 훨씬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50대 중반, 새로운 인생의 악보를 그리기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저질러 보세요. 저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매일 밤 술 냄새 진동하는 집에 살고 있는 45살 진영아라고 합니다. 정말 이 술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랑 딱 2살 차이 나는 47살 제 남편. 근데 요즘은 어딜 가도 저랑 남편이랑 부부로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까지 그래요. 피부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죠. 눈에는 늘 핏발이 서 있죠. 그리고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어서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지난번엔 장 보러 가서 생선 코너에 갔는데 그 코너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버님 정정하시네요. 라고요. 저는 창피하다 못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저하고 남편이 같이 식당에 가면 다들 아빠하고 딸하고 보기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다 그 술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루도 술을 거르는 날이 없어요. 밖에서 마시고 들어오는 건 기본이죠. 집에 들어와서도 기어이 차가운 맥주나 소주병을 따야 직성이 풀립니다. 도대체 저 술이 뭐라고? 자기 몸이 저렇게 갉아먹히는 게 보이면서도 저걸 마시는지. 이제는 불쌍한 마음보다는 징그럽고 미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47인데 2년 전에는 간경화도 왔었거든요. 그거 이제 겨우 낫나 싶은데 지금 또 다시 마시고 있는 겁니다. 황달이 와서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때는 술 끊고 새 사람 되겠다고 눈물로 약속을 하더니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술잔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아파서 가족들까지 다 지옥을 맛봤던 건 까맣게 잊었나 봐요. 남편은 다행히 큰 주사는 없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고 물건을 부수는 일 이런 건 하지 않는데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횡설수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말들이요. 그 꼴을 매일 보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본인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치냐, 돈을 안 벌어오냐, 스트레스 풀려고 한잔하는 건데 네가 왜 난리냐면서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좀 참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술 배워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술 배워야 한다고, 집에서 아들에게 술을 주는 거 있죠. 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리는지 알았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고작 그 술잔뿐인가 싶어서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의뢰의 술병을 들고 식탁에 앉는 남편. 그럼 저는 제 앞에 있는 제 밥 쓰레기통에 그냥 쏟아버리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남편은 그럼 왜 저러냐고 화를 내고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지민리 씨, 남편 저 버릇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저는 정말 저 남자하고 더는 한 지붕 아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요? 이 술. 정말 적당히 마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적당히 해서 끝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본인이 내가 지금 술에 중독이 돼 있다 생각하면 리헵 같은데 본인 발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상태라면 그럼 가족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리헵보다는 누군가가 개입해서 전문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일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intervention.com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들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중독 문제를 도와주는 데인데요. 전국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ntervention.com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주,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가족들의 지원이 함께 한다면 남편의 술 문제 꼭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한번 이 방법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수입니다. 87년에 유학을 와서 결국에 미국에서 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죠. 처음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고 했고 실리콘밸리 큰 회사에 들어갈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욕이 좋았어요. 뉴욕의 다양성, 문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일을 시작했죠. 90년대 초반 저는 젊은 프로그래머였고 기술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IT 산업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죠. 모두가 인터넷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0년도에 저는 처음으로 한인 IT 회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인 기업들을 위한 IT 솔루션을 만드는 거였죠. 당시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저는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를 만났죠.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험도 있었고 사람도 따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초반에 진짜 잘 나갔어요. 고객들도 많았고 수익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더 큰 오피스로 들어가고 직원도 많이 뽑았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 그는 경영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재무 기록도 매달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쯤 지난 여름,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더 정확히는 한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줘야 했고 고객들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 회사니까 책임감도 느꼈고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또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는 죄책감, 직원들과 고객들을 속인 것 같은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결혼한 지 3개월 됐을 때였거든요. 아내에게도 정말 미안했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지만 일단 빚은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막노동이란 막노동 종류대로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다른 파트너와 함께 다시 회사를 세웠죠. 이번엔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성장했고 아주 신중했죠. 첫 번째 실패가 저에게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는 30명 정도 직원을 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죠. 아내는 지금 회사의 CFO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동안 2 아이를 낳아 키웠고 아이들은 지금 대학생이 됐죠.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사기당한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하늘이 노래졌다 깜깜해졌다 노래졌다 깜깜해졌다. 내가 어쩌다 미국까지 와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제 머리카락을 잡아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떤 청취자께서도 사기를 크게 당했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때 지민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때 정말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고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지민리 씨의 그 목소리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줬거든요. 사기를 당했던 그 경험이 이제는 저한테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힘들긴 했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이런 깊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민자들 편에서 이민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사기당해서 하늘이 노랬다 까맸다 이걸 경험하고 계시다면 잘 버텨보세요. 좋은 날이 저처럼 좋은 날이 꼭 올 겁니다. 맞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 척하지만 다 넘어져요. 중요한 건 정말 넘어졌다가 툭툭 털고 에이 넘어졌네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서 왜 나만 넘어졌냐, 왜 여기 돌뿌리가 있었느냐, 혹은 내 신발이 헐렁해서 넘어졌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넘어진 분들,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얼른 일어나세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 명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날 우리도 만날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밤이 새도록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밤이 새도록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혼 상담 전문가 존 가트만 박사가 4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 94%의 정확도로 나는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반면에 불행한 부부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반박할 논리를 찾거나 내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걸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turn towards versus turn away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turn towards,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이 향해 있느냐, 아니면 turn away, 등을 돌리느냐의 차이가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일즈의 달인들을 연구한 결과 성공하는 영업사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IBM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의 영업사원들은 대화 시간의 70%를 듣기에 할애하고 있다고 해요. 고객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계속 듣는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월 슐츠 역시 The most powerful way to connect with another person is to listen. Just listen. 상대방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듣는 것이다. 그냥 듣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죠. 입도 다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내가 일부러 막지 않는 이상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데 우리가 듣는 걸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듣는 것보단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말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구글사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회의를 하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거죠.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구글의 혁신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건데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뇌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요. 오엠이 부릅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 듣는 게 왜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뇌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면서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요. 이게 정서적 지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대요. 크리에이티비티에도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It doesn't make sense to hire smart people and tell them what to do. We hire smart people so they can tell us what to do.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뭐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말해주도록 하기 위해 고용합니다. 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회사에서 정한 대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창의성은 다 떨어지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옛날에도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뽑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앉아서 남의 얘기 정말 조금도 듣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만나기 전에 오늘은 만나서 이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 못하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말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이 얘기 오늘 했는데요. 근데 남의 말을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만 그냥 하고요. 그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아주 낮습니다. 겉으로는 뭐 자랑할 게 많은 것 같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이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만 그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착각하면서 사랑받는 걸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불안감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대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의 심리라는 게 파고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또 한 주 잘 살아내셨습니다. 글로리아 게이너가 부르는 I Will Survive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미국에 오셨나요?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언제든지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이죠. 그런데 이 언어가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오면 편하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언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속상한 경험을 하신 커네디컷에 살고 계신 주현님 사연입니다. 지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커네디컷에 살고 있는 주현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겪은 외로움과 흔들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다가 오늘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15년 전인 2010년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이었죠.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는 전 재산을 정리하고 커네디컷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기도 참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이웃들, 그리고 학교 행사에 가면 백인 부모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는 저만이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 흉내내고 웃었어. 아빠 말투 따라했어. 그 순간 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아이에게 위로가 될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거실에 앉아 혼자 맥주 한 캔을 따며 처음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왔다는 건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더군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왔고 이젠 여기가 우리 가족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면 집안에 있는 영어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처음엔 뜻도 다 알지 못하고 발음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읽고 아이들이 제 옆에서 웃으면서 듣고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이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딸아이는 영어가 점점 늘고 어느새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영어로 부모 모임에서 발표를 하게 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 많은 백인 학부모들 앞에서 제가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My daughter is happy in this school, even though I didn't understand everything at first. We are trying our best and we are grateful. 이라고요. 그 짧은 얘기를 했을 때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이 사회의 일부구나 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아이들 학교 행사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이웃들과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합니다. 지민님, 어쩌면 제가 바란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당연한 감정들이요. 이제 우리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올해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 그리고 오이도 심었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지 농사가 아주 잘 됐는데요. 저희 바로 옆집 부부는 한국 고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쌈장에 먹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사는 이 삶은 큰 환호 없이 조용히 살아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가고 또 사람들과 눈을 맞추게 되는 변화가 참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어떤 조용한 동네의 한국인 아빠, 지금도 벽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앞으로 성큼 나가보세요. 그럼 그 자신감으로 한 발자국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연 소개해 주신 지민님, 좋은 프로그램 항상 고맙습니다. 카네디컷에서 주현 드림. 그쵸?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딛어 보면 할만한데? 걸을만한데? 가볼만한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혹시 지금 첫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현님처럼 한번 성큼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67살이에요. 사실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한국에서는 노치원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거기 다니거든요.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벌써 그런 데 가야 되나 싶어서요. 근데 작년에 당뇨가 심해지고 혈압약도 3종류나 먹게 되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센터에 가보세요. 라고요. 그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나를 귀찮아하나 싶어서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어 하는 분을 만났어요.
박정숙 언니라고요. 저보다 5살 많으신데 정말 밝은 언니입니다. 언니가 순자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면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렸죠. 언니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요가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노래하는 것도 있다고요. 저는 화요일마다 하는 요가에 참여해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제 몸 상태에 맞춰서 동작을 잘 알려주십니다. 처음엔 다리도 잘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기운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졌는데요.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혈압도 좀 내려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술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망설였는데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마음대로 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을 그렸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감나무도 그리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센터에서 점심도 먹는데요. 한국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참 맛있습니다. 정숙 언니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전 아들네 집에 같이 사는데 이 동네에는 한국 노치원이 없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센터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센터 가는 날이네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옷도 예쁘게 입고 가고요. 집에 혼자 종일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들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네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 집에만 계신 분들 있다면 용기 내서 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치원에 갔다 와서 제가 기다리는 건 저녁 6시 지민리 씨 방송이랍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서도 기분 좋게 지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살고 계신 김순자님 사연 나눴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877radio@gmail.com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 모차르트의 트럼펫 콘체르토 듣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미국 이민 와서 정말 얼토당토한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계시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철수님 사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리님.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을 그냥 마음에 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민 와서 정착할 때부터 다닌 교회거든요. 거기서 아내도 만났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교회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었죠. 근데 작년에 교회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들이 교회 재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재정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김 집사가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회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였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식으로 취급받으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결국 저는 작년 말에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지지해줬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다른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가면 예전 교회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고 있어요. 대신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가 듣고 라디오로 예배 방송을 듣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식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순수해진 것 같아요. 물론 가끔 교회가 그립기도 하죠.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제하던 그 시간들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처를 준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라디오가 더 고맙고 좋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니까요. 지민님의 방송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회복되는 날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네요. 브루클린에서 김철수 드림. 맞아요, 철수님. 나에게 상처를 준 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가도 그래도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도 빨리 회복되실 수 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민리 씨, 오늘 뉴저지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제 정비소 간판 위로 떨어지는 빗물이 오래된 네온 불빛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는데 오늘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저는 여기 뉴저지 린허스트에서 40년 넘게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제임스 메카닉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는 믿을 만한 기술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손이 아주 빠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민 씨, 저는 요즘 저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983년 겨울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엔 $300. 영어라곤 땡큐하고 쏘리밖에 몰랐죠.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친척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선 기술 하나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고요. 그 말 하나 믿고 왔습니다. 처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그 공항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커피 냄새, 담배 냄새,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한겨울이었지만 겁먹은 제 땀 냄새까지요. 처음 3년은 정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인간다운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낮에는 타이어샵에서, 밤에는 주유소에서, 주말엔 카센터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눈이 와도 가고 열이 나도 나갔죠. 왜 그렇게 아픈 날도 많았는지. 그렇지만 아프다는 건 그런 사치는 저에겐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빠르게 하면 못 알아듣고 멍하니 서 있던 날도 많았죠.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He doesn't get it. 그 말이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말은 유창하게 못해도 기술로 보여주자. 그렇게 일을 갈면서 살았죠. 그리고 1991년에 지금 이 자리, 이 정비소를 샀습니다. 작고 낡은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왕국 같았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갈고 간판을 달고 동네에서 제일 일찍 문을 열고 제일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좀 되고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덕분에 애들 넷을 잘 낳아서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는 회계사가 되고 셋째 딸은 교사, 막내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제가 지금 손주만 11명입니다. 남들은 그럽니다. 아메리칸 드림 만들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근데 지민 씨, 정말 성공한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이들 학비 내고 융자 갚고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다 보니까 제 결혼 생활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책임을 사랑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죠. 억울했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는 못했거든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못 갔고 아내 생일도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도 늘 계산기 두드리면서 부품값 걱정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냉장고에는 물, 김치, 맥주 2캔, 계란 몇 알. 그리고 거실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산 안락의자, 그 오래된 안락의자가 하나 있어요. 적적해서 TV를 틀어놓지만 TV는 잘 보지 않고요. 요즘에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한국분인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린 서로 기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쪽도 아이들이 넷이나 있고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산다고 하면, 살림 합친다고 하면 돈 문제 생각하느라고 다들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외로운 마음 드는 날 만나서 밥 먹고 웃고 드라이브 나가는 사이로 남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후회 없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 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그 정적이 무섭습니다. 샤워하다 갑자기 숨이 막 가빠지기도 하고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죠. 혹시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며칠 지나서 냄새 날 때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다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날이 많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저는 뭘까요? 40년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이민 생활에 남은 건 이 손톱 밑에 기름때뿐인 것 같아서 아주 요즘 속상하답니다. 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업도 성공하시고 결혼해서 4자녀의 손주가 11명. 와, 제임스님, 손톱 밑에 그 검은 기름때 훈장입니다. 훈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비소 1시간 늦게 열고 1시간 일찍 닫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꼭 찾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하고 더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 있고 머리가 하얘져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우리가 달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걸으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가끔은 좀 느리게 걸어야 주변 풍경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그렇게 많이 건너 다녔는데 차 타고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 다리를 걸어서 건너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제임스 님도 조금만 천천히 좀 느리게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 언니 안녕하세요. 저 언니 방송 매일 들으면서 웃다가 오늘은 울면서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2살. 맨하탄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편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단지가 생긴 허슨열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렌트입니다. 주말에는 브런치도 하고 휴가도 좋은 데로 다니고 그런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집 문이 닫히는 순간 저희 아파트는 저한테 감옥이에요. 남편은 한국계 1.5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남자가 옷도 되게 잘 입어요. 처음 만났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든든하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거 잘 결정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탁탁 정해서 식당 예약하고 운전도 잘하고요. 제가 뭐 결정하지 못할 때 척척 정해주기도 잘합니다. 전 그런 모습에 빠졌었어요. 저는 남편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거든요. 결혼하고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 통제욕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옷을 입는지 항상 체크를 해요. 그 옷은 짧다, 그 옷은 너무 몸에 붙는다.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 친구는 너한테 도움 안 돼. 만나지 마. 그 친구는 밤에 술 마시니까 안 돼. 낮에 잠깐만 만나. 뭐 이런 식으로요. 장 보러 가서 우유 하나 집어도 이래요. 그거 말고 이걸로 사.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훨씬 좋아. 처음엔 남편이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냥 그게 맞는 거구나 사소하게 넘겼었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제 숨통을 조여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너는 미국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 너 한국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언니, 저도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일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저는 바보예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거기다 더 힘든 건 침묵이에요. 남편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며칠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을 해야 그 침묵이 끝나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는 계속 소파에서 자고 냉장고 문도 막 쾅쾅 닫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저는 집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발소리도 작게 내고요. 최근에는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싶다고 했어요. 이미지도 좀 바꾸고 싶고 봄도 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아, 난 내 와이프가 짧은 머리인 거 창피해. 제가 짧은 머리인 게 왜 남편이 창피해야 될 일일까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전 저를 잃어가고 있어요. 저 원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 남자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합니다. 꽃도 자주 사오고 여행 계획도 하고 어디 가면 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언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결혼, 저를 망가뜨리는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 제니님,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한 관계인데 둘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혼자서 너무 아프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막 정해서 탁탁탁탁 뭘 하니까 야, 이 남자 진짜 멋있다.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뭐든지 일 처리 잘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빵점이에요, 정말. 저는 빵점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니님, 결혼 생활을 여기서 내가 멈춰야겠다. 그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머리 커트하고 싶으시죠? 머리 자르세요. 아주 잘하는 데 가서 멋있게 쇼컷 하세요. 남편은 어차피 지금 싫다고 했으니까 제니님이 하고 싶으면 가서 하세요. 제니님 인생은 제니님 겁니다. 내 인생 방향키를 내 손에 줘야죠. 2년을 그렇게 참고 사셨으면 충분합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려주세요. 아마 지금 아유 지민이 부부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맞는 방법 같습니다. 제니님 힘내세요. 아, 정말 외로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 드시죠? 뾰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도 그런 곡을 썼습니다. Niet только тот, кто знал 이라는 곡인데요. 바리톤 드미트리 흐바라스토프스키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씨.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컴퓨터를 켰다가 닫고 썼다가 지우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울다가 다시 포기하고요. 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3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약이었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어요.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갈 때마다 계속 거짓말도 했습니다. 잠이 너무 안 온다고요.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 약을 한 알씩 계속 삼켰습니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끝난다. 이제는 더 안 아프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니 응급실이더라고요. 깨어난 저에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e lucky. 근데 저는 울었어요. 왜 살렸냐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이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일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혐오스러울까봐 저는 반소매 옷을 못 입어요. 세 번째는 차마 자세히 말 못하겠어요. 근데 그날도 실패했습니다. 3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매번 깨어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안도감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못 죽었구나. 지민 씨, 왜 이렇게 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가족이요. 제 어린 시절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되셨어요. 문을 발로 차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늘 울고 저는 동생 손을 잡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가득 찬 집, 그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죠.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이 남자랑 살면 안전하겠지?
그런데 사람은 익숙한 상처를 다시 선택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고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제 얘기를 아주 잘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 1년이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직장을 자꾸 그만두고 상사랑 안 맞는다, 일이 힘들다, 운이 없다. 생활비 버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남편의 술은 점점 늘고 술에 취하면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하고 똑같은 얼굴이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 때문에 자신이 망가졌다고 항상 소리를 질렀지만 망가진 건 저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심장이 막 뛰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에는 오늘은 또 술 냄새가 어느 정도 날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제 선택이었어요. 이 지옥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전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아직도 이혼을 못했어요. 이혼 얘기만 꺼내도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고, 경찰도 몇 번 왔었고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자꾸 이런저런 협박을 합니다. 이혼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지민 씨, 저 정말 혼자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평범한 일상. 그런 거 저한테도 가능할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허락될까요? 이제 더 이상 나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보호단체, 상담기관들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죽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 힘으로 사세요. 이제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맛보면서 살아야죠. 지금 마음속에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실이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말하고 나면 그래도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니까요. 877 radio@gmail.com입니다.